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카메라 앞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김부겸 총리의 유임설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인수위와 새 정부의 첫 번째 내각 어떤 모습으로 꾸려질지, 또 새 정부의 국정기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살펴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며칠 지나긴 했지만 축하 인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목소리는 좋으시네요. 선거 끝나고 특별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당일은 뭐 너무 늦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밤을 그냥 새고요. 바로 뭐 전화 연결 뭐 이렇게 방송 많이 했고 그 이후로도 며칠 하다 보니까 그냥 또 월요일이 됐네요. 네. 지금 인수위에서는 특별한 아직은 직책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 거죠? 이제 뭐 인수위원 몇 분 정도 발표됐으니까요. 아직 좀 뭐 저 정도 뭐가 나오려면 많이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아이고, 저 정도라니요.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하셨나요? 아닙니다. 어려운 인터뷰 전문 전담 대변인 아니셨나요? 예. 오늘 예.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네. 이 라인,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김병준, 김한길, 이 두 분이 각각 특위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예. 요 인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은 네. 뭐 아주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봅니다. 공동정부 운영을 국민들께 약속드리고 대선에서 선택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은 뭐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이랑 같이 인수위를 리드할 수 있는 부위원장은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지휘했던 분이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그런 균형감을 좀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권영세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본부장 이분이 이제 하는 게 또 자연스럽고 보이고 네, 기획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새 정부 국정과제 선거 공약이 좀 담기도록 하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저희 선대본에서 정책본부장을 하셨던 원희룡 전 지사께서 맡게 됐다. 큰 무리 없는 인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2시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을 실시간으로 다 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약간 의문이 들었던 건 뭐냐면 네.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이 발표한 5가지 과제,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단 말이죠. 예.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딱 맞아떨어지는 건가 하는 사실은 의문이, 이 인수위원장님의 의지가 더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봤는데요. 예. 길게 5가지를 나눠서 이제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두 분의 생각이 합치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단일화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도 정부는 하나니까요. 네. 정부에서 정책 기조라는 것은 하나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조율하는 과정을 인수해서 해야 된다. 다만 오늘은 네.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네. 전 대선 후보 안철수로서의 말씀을 좀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려서요, 저도. 인수위 운영 과정에서 네. 조화롭게 잘 조율되리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그런 과제가 딱 눈에, 저는 그게 이거 과제겠구나. 전 후보 안철수에서 인수위원장 윤석열 당선인의 윤석열 정권의 인수위원장 안철수로 이렇게 포지셔닝 이동을 좀 해야 될 과제가 남은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예, 그런 과제는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다음에 김병준 이 지역균형 특별위원장, 네. 그리고 국민통합위원장 김한길,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병준 위원장의 인선과 관련해서 이거 정계 개편을 위한 포석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짓궂은 해석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너무 나간 얘기 같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김한길 전 대표께서 지금도 만약에 민주당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위상을 확보하고 계신다면
네. 또는 현역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최근까지 계속 하셨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김한길 위원장이 현역 정치, 여의도 정치에서 떠나신 지가 좀 됐고요. 네. 또 이렇게 개파색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어서 그런 해석은 조금 과해 보이고 이 두 분의 임명은 네. 선거 결과 보듯 국민 통합이 최우선이다. 이 메시지를 또 국민께 드리는 거라고 봐요. 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정계 개편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조금 멀리 나간 해석이다. 멀리 나간 거다. 네. 또 당선자께서 그 전에도 합리적인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민주당 일부 합리적인 민주당 인사들과의 협치 통합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까지 연결돼서 그런 해석들이 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거는 정부 구성에 있어서의 어떤 탕평책, 협치 이 개념이고요. 정계 개편이라 하면 예를 들어 민주당 당적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 뭐 저희 당으로 온다든지 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까지는 조금 멀다. 멀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방선거 끝나고 혹시 국민의힘이 완승을 하게 되면 그때는 민주당의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더 강하게 불면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민주당도 네.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흔히 민주당을 진보 진영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보수 정당 중에 조금 더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쪽이 민주당이라고 보는데 네네. 그렇다면은 저희와 국민의힘과 생각이 같은 분들도 당연히 겹치고 많이 네네.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다면 지방선거 결과 이후에 또 이제 향후 총선도 생각해야 되는 현역 정치인의 입장에서 네. 자유로운 선택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네. 자, 김부겸 총리 유임설 오전에 잠깐 나왔다가 뭐 오후 되니까 김부겸 총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던데 예. 이거는 뭐 그냥 해프닝인가요? 예, 그렇게 봅니다. 뭐 김은혜 대변인이 바로 그냥 부인을 했고요. 네.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온 걸로 보는데 만약에 네. 김부겸 총리가 유임이 된다는 것을 어떤 협치의 의미를 담아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네. 더 좋은 아이디어는 아예 민주당에서 인사를 추천받아서 국회 동의 새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게 맞을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책임 총리제 하면서 국회 추천 책임 총리제 얘기를 했었죠. 예. 예, 그러니까 협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할 거면 더 근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네. 김부겸 총리를 유임하면서까지 하는 것보다는 그럴 거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네. 자,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네. 특별감찰관 부활하겠다. 예. 예. 그 민정수석실 폐지하면 오히려 검찰이 대통령께서 뭐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하니까 당선인께서 네. 검찰이 완전히 청와대와 민정수석실이라는 말하자면 중간에 완충지대 없이 대통령과 직거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직거래할 수 없는 구조죠. 직거래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중간에서 네. 역할을 했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 얘기는 그 단계가 없어지니까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네. 검찰과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그 거래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만한 커뮤니케이션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네. 검찰 스스로 수사하고 시스템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기능을 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쭉 얘기했던 그 기능, 그 모습에 충실한 검찰이 될 수 있다고밖에 볼 수 없죠. 네. 특별감찰관 부분은 뭐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내부와 뭐 가족들 이쪽까지를 당선인 주변의 친인척까지를 특별감찰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과거에는 민정수석에서 했던 일들인데. 예. 아니요. 특별감찰관이 예. 박근혜 정부 때 있었고요. 네, 있었죠. 기능을 하다가 16년도에 처음 임명받으신 이서구라는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 갈등을 했죠. 사표를 난 이후에 네. 지금까지 임명이 된 적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그냥 공석이었어요. 네. 그걸 다시 되살린다는 거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환영할 만한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가부 이야기를 여쭙겠습니다. 예. 역사적 소명 다 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 밝혔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당내 의견은 여가부 폐지로 정리가 된 건가요? 그렇죠. 여가부 이 폐지란 단어가 예. 주는 그 상징성이 커서 많은 오해가 있는 걸로 저는 봐요. 네. 여가부를 없앤다는 의미가 조직적인 의미, 정부조직법 상에서 여성가족부라는 그런 부처를 다른 어떤 기능을 하는 걸로 바꾼다는 의미인데, 이게 마치 여성 정책에 대해서 새 정부에서는 포기한 듯한 인상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여성 단체고 또 많은 여성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건데, 여가부라는 조직 형태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고치겠다는 것이지 여성 정책, 여성 권익에 대한 인식에는 전혀 소홀함이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당내에서도 이런 기반 하에, 이런 생각 하에서 여성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당선인께서 그 역사적 소명 다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할당제 없다. 그다음에 구조적 성평등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정리돼 있다. 집합적으로 여성 남성을 집합적인 존재로 놓고 무슨 정책을 만들지는 않을 거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여성단체나 야당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할당이라든지 네.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도모하려던 시대는 지났다는 의미로 당선인께서 발언하신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어쨌든 능력 위주로 누군가를 발탁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 국민 통합인 거지. 네. 누구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인상을 준다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도 애매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애매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구조적 성평등 관련해서 남성, 여성으로 나누기보다는 네. 개인 간의 어떤 구제나 보호에 더 치중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양성의 평등 그리고 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여가부에서 많은 역할을 한 건 맞으나 네. 결국은 그렇게 뭉뚱그려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실제로 피해를 입은 어떤 젠더 관련 이슈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구제받는 그 정도가 생각보다는 낮았다.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으로 발언하신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할당제 같은 경우 국회만 보더라도 여성 국회의원이 네. 지금 50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것도 비례대표 할 때는 홀수 짝수 해가지고 여성들을 네. 과반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한 50명 정도 유지가 되는 건데, 네. 이런 할당 다 없애면 여성 국회의원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예. 그 제도를 도입했을 때 10여 년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네. 과거에 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젊은 층에서는 훨씬 그 비율이 늘었고요. 네. 실력이나 어떤 능력 면에서도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 여성들의 능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유리천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요. 할당하면서까지 어떤 여성에 대해서 뭔가 배려한다, 이런 인상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물론 그런 정책 아직도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네. 과거와는 조금 더 다른, 과거와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여성 정책, 더 세밀화된 여성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런 뾰족한 수가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이었습니다.